1984년 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전화 한 대 있는 집도 드물던 시절, 라디오만이 바깥 세상을 알려주던 그곳에서 사건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봄비가 막 그친 흙길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지요. 어른 신발과도 어린아이의 발과도 맞지 않는 애매한 크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여길 지나간 걸까?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그 길을 지났다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발자국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그림자처럼 흙 위에 홀로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죠. 사흘 뒤 마을 청년 한 명이 호련히 자취를 감추면서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발자국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첫 신호였다는 걸.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그날 흙길 위에 남아있던 단 하나의 흔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요. 1984년, 이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지요. 읍내까지 나가려면 비포장 흙길을 따라 1시간 반을 흔들려 내려가야 했습니다. 버스는 하루 3번만 마을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비라도 많이 오면 그마저도 끊기기 일쑤였지요. 전화기는 마을 회관에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 그곳까지 뛰어가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딱 2곳. 이장 집과 마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윤씨네 집뿐이었지요. 그래서 저녁마다 사람들은 그 집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모여 앉아 같은 드라마 한 편을 함께 보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밤은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가요 무대, 그리고 라디오 연속극. 그것이 이 마을이 바깥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창이었지요. 마을의 일상은 계절이 한 바퀴 돌 만큼 단순했습니다. 봄엔 논에 물을 대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추수하고, 겨울엔 바람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장날이면 읍내로 나가 농산물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소주 한 잔에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작은 낙이었지요. 겉으로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복은 28살,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5시면 밭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일했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기복이는 농사꾼의 표본이다. 늘 그런 말이 따라붙었지요. 하지만 기복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밭을 넓히고 작은 집을 마련해 가정을 꾸리는 소박한 꿈이었지요. 그리고 그 꿈의 중심에는 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을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5, 서울 공장에서 일하며 지낸 시간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병환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지요. 그녀는 이 마을에서 보기 드문 존재였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말투, 잡지에서 본 듯한 옷차림,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도시 이야기를 아는 사람. 여자들은 그녀를 경계했고 남자들은 그녀를 궁금해했습니다. 밤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서울에서 가져온 잡지를 넘기던 그녀의 눈빛에는 언젠가 다시 도시로 가고 싶다는 갈망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지요. 기복은 수진이 돌아온 그날부터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구멍가게에 갈 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붙였고 수진의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나르면 언제나 말없이 나타나 도왔습니다. 수진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지도 명확히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대했을 뿐입니다.
기복은 그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인연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29, 경기도 어딘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작은 농기계 수리점을 열었는데 그 시대의 농기계 수리공은 정말 귀한 기술자였지요. 경운기, 양수기, 탈곡기, 이런 기계가 고장나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도윤의 등장을 몹시 반겼습니다. 말솜씨도 좋았고 손재주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바깥 세상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의 수리점에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도시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를 들었지요. 수지는 도윤에게 끌렸습니다. 그가 풍기는 공기가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언젠가 떠날 사람이란 확신, 그런 기운이 있었지요. 도윤 역시 수진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리 일을 마친 날이면 구멍가게에 들러 음료수를 사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동의 카페, 대한극장, 청계천, 헌책방,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지요. 기복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도윤을 바라볼 때 짓는 환한 표정을,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그 표정을 기복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마다 마을 뒷산에 올라 소주를 마셨습니다. 질투라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그는 그제야 알았지요. 속에서 무언가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도 없고 도시 이야기도 모르는 그저 흙만 만지는 사람이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장날 술자리에서, 밤머리에서 쉬는 시간에,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수군거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갔습니다. 기복이가 수진을 오래 좋아했대. 그런데 도윤이가 가로챘다더라. 기복이 요즘 술을 엄청 마신다더라.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곧 공공재였습니다. 누구의 사생활도 온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었지요. 1984년의 봄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논에 물이 차오르는 계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세 사람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기복의 침묵, 수진의 망설임, 도윤의 여유, 이 세 감정이 봄 공기 속에 조용히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의 균열이 곧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요. 흙 속에 발자국이 새겨지고 한 사람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요. 1984년의 봄은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그림자를 품고 있었지요. 1984년 4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새벽부터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기복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밖으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니 일찍 들어와라. 기복은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아들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복은 호미와 괭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의 흙길을 따라 자신의 밭으로 향하던 길이었지요. 그 길은 기복이 매일 아침 20분 동안 걸어가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날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구름 탓에 여전히 어두운 새벽이었지요.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깨어난 집도 거의 없었고 간간히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걸으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기복은 그 길을 걸어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지요. 첫 번째 목격자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쯤 마을 회관으로 향하던 길에 기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기복이었어. 특유의 걸음걸이로 밭 쪽으로 가고 있더군. 이장은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기복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기복이 표정이 평소랑 달랐어. 뭔가 고민이 있는 얼굴 같았지.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담은 더 모호했습니다. 마을 동쪽에 사는 노인이 새벽 6시 반쯤 밭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 기보가 하고. 하지만 노인은 귀가 어두웠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정말 그 말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증언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한 단서였습니다. 세 번째 목격담은 가장 불길한 이야기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밭으로 가던 농부 한 명이 마을 어귀 오래된 폐가 옆 공터에서 낯선 트럭 한 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7시쯤 회색 봉고 트럭이었다고 했습니다. 번호판은 못 봤어. 그냥 지나가면서. 이 아침에 누가 저기 차를 세워놨지? 그 생각만 했지. 그는 트럭 근처에서 작은 말다툼 같은 소리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진 않았는데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다투는 소리 같았어. 하지만 농부도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 그냥 지나갔지 뭐. 오전 10시가 지나도 기복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일에 몰두하면 점심때까지 못 오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점심을 지나 오후 2시가 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밭으로 가 보았지만 기복은 없었습니다. 호미와 괭이만 밭 한쪽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흙은 조금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일을 막 시작한 듯한 흔적이었지요.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기복이를 못 보셨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에 기복을 본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마을 남자 10명이 모여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밭 주변, 산길, 개울가, 그리고 마을 어귀까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복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복아, 김기복, 메아리만 텅 빈 산속을 돌아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회관 전화로 읍내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엔 성인 실종 신고 자체가 쉽게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아니었지요. 파출소 경찰은 물었습니다. 가출한 거 아니에요? 빚이라도 있었습니까? 여자 문제는요? 기복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세요. 성인 남자가 실종됐다고 바로 수사할 순 없습니다. 며칠 지나도 안 나타나면 그때 다시 연락하세요. 그날 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모여서 수근거렸습니다. 기복이가 왜 사라졌을까? 가출 아니야? 아니면 사고? 각종 추측이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 그리고 도윤. 그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냐? 기복이 마음고생 심했다더라. 도윤이는 오늘 뭐 했대? 수진의 집 앞엔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고 도윤의 수리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다음 날 경찰 2명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기복의 어머니와 이장 그리고 목격자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 트럭이 있었다는 이야기, 말다툼 같았다는 이야기, 모든 증언이 불확실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요. CCTV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지문 분석조차, 현장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기억만이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수진과 도윤도 조사했습니다. 수진은 그날 아침 내내 집에서 가게 일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도윤은 수리점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복 씨가 사라진 줄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부정할 근거도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도 기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산 깊숙한 곳, 계곡, 인근 마을, 그 어디에서도 기복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공기처럼 사라진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 즈음 마을엔 이상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소리로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도윤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떤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요. 말하지 말자. 모른 척하자.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무관심이었을까요? 1984년 4월의 마을은 입을 꼭 다문 채 고요하게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묻혀갔지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려 30년을 이어지게 될 줄은요. 기복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마을 수색대가 정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마을 남자 25명이 농사를 멈추고 일손을 놓고 오직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장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5명씩 조를 나눕니다. 북쪽 산부터 시작해서 계곡, 논두렁, 폐가까지 빠짐없이 뒤집습니다. 그들은 호미와 곡괭이, 손전등과 긴 막대기만 들고 산과 들로 흩어졌습니다. 1984년 시골의 수색이란 원래 이런 모습이었지요. 특별한 장비도 탐지견도 헬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발과 눈, 그리고 감에 의존할 뿐이었습니다. 첫날 그들은 마을 뒷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무 사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덤불을 헤치고 기보가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산 중턱 작은 동굴까지 들어가 보았지만 그곳엔 박쥐들만 달리고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물속까지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남자들은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대답만 남았지요. 둘째 날 수색 범위는 더 넓어졌습니다. 마을 동쪽 논두렁과 밭, 서쪽 임야, 남쪽 개울가까지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 풀숲을 헤치고 흙더미를 파헤치고 폐가의 오래된 우물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혹시 우물에 빠진 거 아닐까? 그래서 마을의 모든 우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와 함께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 근처에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간 건 아닐까? 의문이 조용히 번져갔지요. 셋째 날 읍내 파출소에서 경찰 5명이 파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에 참여했지만 달라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결국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기복의 집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방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고
책상 서랍까지 살폈습니다. 혹시 유서라도 있을까? 빚 독촉장이라도 남겼을까?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복은 그저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숨긴 문제도 비밀도 없어 보였지요. 나흘째 군부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이 민간 수색을 돕는 일이 흔했습니다. 인근 사단에서 병력 50명이 파견됐습니다. 군인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산을 빗질하듯 뒤졌습니다. 지휘관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천천히 전진하며 풀 한 포기, 돌 하나를 모두 확인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찾겠지. 군대까지 나섰는데. 하지만 군인들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간 수색 끝에 가져온 건 낡은 농기구 몇 개와 오래된 옷가지뿐. 그 어느 것도 기복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사람들의 열기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모내기를 준비해야 했고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래서 뭐가 나오겠어. 경찰이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불만이 조금씩 터져나왔고 수색대의 인원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5명이 15명으로 그리고 10명으로 일주일 후엔 기복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만 남게 되었지요. 경찰의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복의 인간관계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기복 씨와 사이가 어땠습니까? 최근에 다툰 적은요? 수상한 행동은 못 봤습니까? 사람들은 듣고 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수진, 그리고 도윤. 기복이가 수진이를 오래 좋아했는데 도윤이가 끼어들었다더라. 셋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 같다. 경찰은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자세한 조사를 했습니다. 수진은 읍내 파출소로 불려가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복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도윤 씨와는요? 그날 아침 정말 집에만 있었습니까?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복 씨는 그저 마을 사람일 뿐입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계속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경찰은 수진의 진술에서 모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도 조사받았습니다. 그는 더 담담했습니다. 기복 씨와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리점에 오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날 아침엔 수리점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증인은 없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은 수리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구함을 뒤지고 창고를 살피고 바닥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물증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84년의 수사는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나 원시적이었지요. DNA 감식도 없고 지문 분석도 제한적이고 CCTV는 꿈도 꾸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의 기억에 기대어 정황을 모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기복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마을까지 수사를 넓혔습니다. 혹시 기복이 다른 마을로 걸어갔는지, 버스를 탔는지, 읍내로 향했는지 버스 기사들을 찾아가 일일이 물었습니다. 4월 17일 새벽이나 아침에 이런 남자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읍내 여관, 식당, 술집까지 뒤졌지만 기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증발해 버린 듯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경찰도 지쳐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기복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시신이라도 나와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한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무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용히 미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고 다시 농사에 매달렸습니다. 기복의 이름은 조금씩 덜 언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지요. 사람의 기억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시간 앞에서는 희미해지는 법이었지요. 기복의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밭으로 가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어귀에 서서 흘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흘길은 비어 있었고 돌아오는 건 다른 사람들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종, 그 사건은 이제 마을의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출 또는 실종으로 기록됐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끝났고 조사는 중단됐으며 사건은 서류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복이라는 한 개인의 비극은 허무하게 잊혀져 갔습니다. 1984년 봄,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 그 사건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흙 속 깊은 곳으로 조용히 묻혀갔지요. 기복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역 신문 강원일보에 아주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사회면 하단, 세 단짜리 좁은 기사였지요. 제목은 영영마을 청년 실종, 경찰 수사 중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기복의 나이와 실종 시각, 마을 사람들이 벌인 초기 수색, 그리고 경찰의 간단한 조사 정도만 짧게 적혀 있었지요. 그 기사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 만한 특별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1984년의 한국 사회는 이미 큰 사건들로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기사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5단으로 확대되었고 제목도 한층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촌 청년 미스터리 실종, 수색 일주일째 오리무중. 기자가 직접 마을을 찾아와 현장을 취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복의 어머니를 인터뷰하고 이장의 말을 받아 적고 수색 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번 기사는 조금 더 상세했습니다. 새벽의 밭으로 향한 청년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경찰견까지 동원했으나 단서 발견 못해 군부대 병력까지 투입된 대규모 수색, 독자들의 시선을 끌 만한 요소들이 채워져 있었지요. 이 기사 하나가 중앙 언론을 움직였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기자들이 한 명씩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은 신문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신문을 구독했고 라디오 뉴스는 전 국민이 함께 듣는 일상이었지요. 중앙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자 기복의 실종은 더 이상 작은 지역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4월 말 중앙 일간지들에 드디어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회면 중간쯤 꽤 큰 지면을 차지하며 올라왔지요. 제목은 점점 더 선정적인 형태로 변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드리운 미스터리. 청년은 어디로 갔나? 증발한 농부. 마을 사람들 귀신 나올 것 같다. 실종 청년. 삼각관계 의혹. 기자들은 사건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기복과 수진, 도윤의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실종자가 짝사랑하던 여성과 외지 남성의 미묘한 삼각관계, 질투가 부른 비극의 가능성, 추측성 표현들이 난무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신문을 펼쳐들고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까지 했나? 기자들은 짧은 인터뷰를 과장했고 모호한 말 한마디를 확신처럼 적어냈습니다. 누군가 뭔가 이상했어 라고 말한 건 기사에서 마을 주민, 사건 당일 수상한 분위기 목격이 되었고 기복이가 요새 술을 좀 마셨다 는 말은 실종자, 사라지기 전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로 변했습니다. 언론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원했지요. 독자가 읽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진과 도윤은 언론의 집중 표적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가게 앞, 집 앞, 수리점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복 씨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사건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사건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수진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도윤은 수리점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또 다른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심 인물들, 취재 거부로 일관, 숨기려는 것이 있는가? 신문은 그렇게 썼습니다. 5월 초 사건의 관심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 주간지는 8페이지 분량의 특집 기사까지 냈습니다. 농촌의 드리운 어둠, 영영마을 실종 사건의 전말. 기자는 며칠간 마을에 머물며 취재했습니다. 기복의 가족사, 수진이 서울에서 살던 시절, 도윤이 왜 이 마을로 오게 되었는지까지 파헤쳤습니다. 기사엔 사진도 여러 장 실렸지요. 기복의 집, 수진의 가게, 도윤의 수리점, 마을 전경.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기사는 마치 추리소설처럼 구성되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미스터리는 그대로 미스터리로 남았지요. 라디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KBS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서 10분간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청년의 실종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로 나온 어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촌 공동체의 해체,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관계의 붕괴.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학술적인 분석이었지요. 하지만 실종된 기복 개인의 이야기보다 사회적 구조 분석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마을에는 기자들 외에도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읍내에서, 심지어 버스를 타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건 난 마을이 여기래. 사람들은 마을 어귀를 기웃거리고 기복의 집 앞을 지나며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관광지가 된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구경거리냐?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장이 마을 입구에서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지요. 그러나 5월 중순을 넘어서자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고 정치권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LA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신문 일면은 연일 국제 뉴스와 정치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기복의 실종 사건은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면 중간으로, 하단으로, 그리고 조그만 구석으로 기사의 분량은 줄고 제목은 힘을 잃었지요. 5월 말 강원일보에 마지막 후속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영마을 실종 사건. 한 달째 미궁 속 세 단짜리 작은 기사였습니다.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나 뚜렷한 단서 없어 가족들만 애태우는 상황. 그것이 언론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중앙 일간지는 이미 이 사건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6월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기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 취재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새로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지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 하나는 더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독자들도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 신문을 펼치며 어떻게 된 일이지 궁금해하던 사람들도 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기복이를 꼭 찾아야 한다 고 말하던 사람들이 점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도시로 간 걸지도, 새 출발하려고 연락 끊은 거 아닐까, 사실 빚이 있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합리화였습니다. 찾지 못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 결국 사람들은 가장 편한 결론에 닿았습니다. 그래, 그냥 떠난 거야. 새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논과 밭으로 나갔고 기복의 이름은 하루가 다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녁 술자리에서도 우물가 대화에서도 가끔 누군가 기복이 생각나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은 말하기 불편한 기억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였지요. 차라리 잊는 게 쉬웠습니다. 기복의 어머니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문은 늘 열린 채였고 저녁이면 대문 앞에서 흘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마주치기를 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1984년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기복의 실종 사건은 모든 곳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경찰의 서류철 속에서도 그저 미제 사건 목록에 번호 하나로 남았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실종이라는 비극은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가 되어갔습니다. 관심은 소멸했고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그것이 1984년 한국 사회가 한 개인의 비극을 대하던 방식이었지요. 1988년 여름이었습니다. 기복이 사라진 지 벌써 4년이 흐른 뒤였지요.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장터에 다녀오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나라 전체가 들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더라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복의 이름은 이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 그때 그 일 기억나? 하고 말하면 아, 그랬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 사건은 그저 과거가 되었지요. 하지만 기복의 어머니만은 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방은 사라진 날 그대로였고 명절이면 상도 차렸습니다. 죽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고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았지요. 수지는 사건 후 1년쯤 지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윤도 2년 전 수리점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마을에는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들만 남아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88년 7월 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하고 농로가 무너졌습니다. 이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7월 28일 새벽, 마을 북쪽 산기슭의 농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과 돌이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려와 길을 덮어버렸지요. 다행히 사람이 다친 일은 없었지만 그 길은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모여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무너진 흙더미를 치워내던 중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흙을 파던 한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남자가 파낸 흙더미 속에는 사람의 팔이 걸려 나왔습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한 성인 남성의 팔이었습니다. 뼈와 살이 함께 드러나 있었고 낡은 옷 조각이 붙어 있었지요. 남자들은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시체다. 파출소로 곧바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경찰 4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노란 경계 테이프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마세요.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 1988년의 경찰은 1984년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현장 감식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였지요. 경찰은 삽 대신 작은 도구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오후가 되자 시신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시신은 얕은 깊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1미터도 되지 않는 깊이였지요. 폭우에 흙이 쓸려 내려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옆으로 누운 자세였습니다. 머리 부분은 돌에 부딪힌 듯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옷은 거의 썩어 있었지만 작업복으로 보이는 천 조각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에서 약 2미터 떨어진 곳, 흙이 굳어남은 자리에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거치곤 너무 작았습니다. 성인 여성이나 체구가 작은 남성 정도의 크기였지요. 신발 자국은 고무신이었습니다. 1980년대 농촌에서 가장 흔한 신발이었지요. 경찰은 그 발자국을 필름 카메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시신은 검은 비닐 자루에 담겨 앰뷸런스로 옮겨졌습니다. 읍내 병원 영안실로 향해 부검이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기복이 아닐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흔적 없이 사라진 그 청년. 혹시 그가 이곳에 묻혀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시기는 4년에서 5년 전. 정확히 기복이 사라진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사인은 두부 외상,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숨진 상태였습니다. 타살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치아와 뼈를 조사했습니다. 1988년 당시 한국은 DNA 감식이 도입되기 전이었지요. 치과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복의 어머니가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신의 옷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우리 기복이가 입던 작업복이에요. 옷감의 패턴, 단추 하나, 주머니에 남아있던 실밥까지. 그녀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과 기록도 대조했습니다. 기복은 왼쪽 어금니에 금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에서도 금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었습니다. 김기복, 1984년 4월 17일 밭으로 향했다가 그대로 사라졌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복이가 죽어 있었다고? 4년 동안 여기 묻혀 있었다고?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4년 전 산과 들을 뒤졌지만 정작 이 농로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요. 너무 평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었기에 그 아래에 시신이 묻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복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4년을 버티게 했던 희망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어 있었다니. 그녀의 울음은 마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는 실종이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우리는 범인을 찾아야 합니다. 담당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4년 전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목격자 진술, 관계자 명단, 현장 기록,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가 남았습니다. 발자국. 경찰은 발자국을 석고로 떠냈습니다. 크기는 235mm, 성인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남성의 발이었습니다. 신발은 고무신,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기복의 발은 270mm였습니다. 이 발자국은 기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경찰은 4년 전 조사 대상자들의 발 크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진, 도윤, 그리고 당시 마을에 있던 모든 남성들. 하지만 문제는 둘 다 이미 사라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진은 서울로, 도윤은 행방불명. 그들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한 차례 떠들썩하게 다뤘던 사건이 이번엔 살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4년 만에 드러난 진실 실종 청년, 살해당한 채 발견, 농로 아래에 묻혀있던 시신, 타살 확인. 중앙 일간지는 이 사건을 일면으로 올렸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도 2분간 보도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다시 한번 산산이 깨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카메라 플래시가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지요. 현장에서 형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은 결코 진실을 묻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다음 날 신문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흙이 붙잡고 있던 것은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발자국도, 옷가지도,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모든 비밀도 함께 붙잡고 있었습니다. 1988년 여름, 잊혀졌던 사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1988년 8월, 기복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도 경찰청에서 재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형사 5명으로 구성된 팀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박종현이 이끌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박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년 전 수사엔 허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증거를 재검토하고 모든 증인을 다시 만납니다. 그의 말은 재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을을 떠난 두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진, 그리고 도윤. 4년이 흐르는 동안 흔적이 흐릿해진 두 사람이었지요. 당시는 주민등록 전산망이 막 정착되던 시기였습니다. 불완전했지만 4년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조회와 추적 끝에 경찰은 결국 수진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1988년 8월 10일, 두 형사가 수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4년 전보다 많이 야위고 지쳐 보이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신 발견 소식을 알고 있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게 됐다는 걸. 수지는 영등포 경찰서 조사실로 동행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4년 전과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내내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형사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235mm요.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일순 창백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같은 크기입니다. 형사의 말에 수진의 숨이 잠시 멈춘 듯 보였습니다. 저 말고도 그 크기 싣는 사람 많아요. 억지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방향에서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할 때 친하게 지냈던 남자. 공장 관리자였다고 하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이름이 뭡니까? 최민호요. 그 남자가 당신을 따라 마을에 온 적 있습니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수지는 천천히 한숨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1984년 4월 중순에 마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회색 봉고 트럭을 몰고 며칠 동안 마을 어귀를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재촉했고 수지는 거절했고 그는 화가 난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지는 낯선 필체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보자. 그때는 민호가 보낸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확히 확인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진의 옛집을 수색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바랜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종이의 결까지 4년 전 그대로였지요. 이제 남은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조회 끝에 도윤은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 정비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88년 8월 15일 형사들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기복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저는 기복 씨와 개인적 문제 없었습니다. 수진 씨와도 그저 친한 사이였고요. 발 사이즈는 260입니다. 단번에 범인의 발자국과는 맞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회색 봉고 트럭을 몰던 낯선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게 앞에서 그 남자가 몇 번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수사의 중심은 명확해졌습니다. 경찰은 1984년 구로공단에서 근무하던 관리자를 추적했고 며칠 후 인천 부평의 공장 기숙사에서 최민호의 거처를 확인했습니다. 1988년 8월 20일 최민호는 조용히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자국 사진, 쪽지, 목격담, 트럭 기록이 책상 위에 하나씩 놓이자 그의 얼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자백은 끝까지 절제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되찾기 위해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도윤과 가깝다는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의 이름으로 쪽지를 작성해 도윤을 유인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다가온 사람은 도윤이 아니라 기복이었습니다. 기복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 순간 민호는 패닉에 빠졌고 저도 모르게 돌을 들어 여러 번 내리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피가 많이 나서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는 트럭에 시신을 싣고 농로 옆 얕은 곳을 파 묻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수진의 고무신을 훔쳐 현장 근처에 발자국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의심받든 저만 아니면 됐습니다. 그는 4년 동안 평범하게 살며 기억을 묻어두려 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경찰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희미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1988년 8월 21일, 4년간 숨어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비극은 결국 빛을 보았지요. 1988년 가을, 최민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였고 방청석은 공판 때마다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 기자들, 사건을 지켜보던 시민들까지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지금처럼 생중계가 있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주요 일간지들은 매 공판을 기사로 다뤘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었지요. 최민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는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으며 4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극악한 살인입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한 줄기라도 구명 사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윤 씨를 노린 범행이었지만 착오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에 마음을 열지 않았죠.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었습니다. 기복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미 70대 노인이 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대문을 열어두고 저녁이면 흘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 우리 기복이가 돌아올까 해서요.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뼈였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농사짓고 살던 착한 아이였어요.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방청석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최민호도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무엇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4년간의 공백과 고통 앞에서 사과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1989년 2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왜곡된 집착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4년에 걸친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비록 자백한 점은 인정되나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최민호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989년 가을 그의 무기징역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은 민주화가 시작되고 언론이 힘을 되찾고 시민의식이 깨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여러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의 부실함, 과학 수사 기법의 부족함, 농촌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이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과학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경찰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1990년 경찰청은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실종 신고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하루 이틀 지켜보자라는 태도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요. 1992년엔 DNA 감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과수의 법의학 수사 능력이 강화되었고 지문여름 모바일 분석이 정교해졌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큰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 경찰청 내 실종 전담팀이 꾸려졌고 2007년엔 국가가 운영하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비극이 쌓여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2010년대
이 사건은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콜드 케이스를 다루는 방송들이 인기를 끌면서 한 방송사가 이 사건을 깊이 있게 재구성했습니다. 30년 전 농촌살인 사건, 흙 속에 남은 진실. 프로그램에서는 당시 경찰,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든 기복의 어머니와의 인터뷰도 다뤘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세대는 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CCTV도 휴대전화도 위치 추적도 없던 시대에는 한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정말로 사라지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요. 이 방송 이후 경찰청은 2015년 콜드케이스 전담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10년 이상 미제로 남은 사건을 최신 기술로 다시 들여다보는 조직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오래된 사건들이 DNA 재감식을 통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실종사건 기록의 국가 의무화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중앙 시스템에 영구 보관되고 신원 불명의 시신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대조되는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1984년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들이 당연한 절차가 된 것이죠. 2019년 강원도의 그 마을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복을 추모하는 동시에 실종 사건의 기억을 잊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억은 정의이고 정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복의 어머니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매년 4월 17일이면 누군가는 그 앞에 꽃을 놓고 가곤 합니다.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제도도 바뀌었고 수사 체계도 달라졌고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1984년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사라진 한 청년이 대한민국 전체의 실종 수사 시스템을 바꾼 셈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실종 사건 해결률은 9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실종은 72시간 안에 해결됩니다. 과학 수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그 길을 열었는지, 흙 속에 묻혔던 한 사람의 진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김기복이라는 이름을 1984년 4월 17일이라는 그날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억입니다. 1984년 봄, 흙길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4년 동안 흙 속 깊이 묻혀 있었지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흙은 그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흙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지요. 시간은 많은 것을 감춥니다. 상처를 덮고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사건을 먼 과거로 밀어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죠. 1988년 여름 장마가 흙을 쓸어내렸듯이 진실도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기복이라는 청년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제도를 바꾸었고 한 가족의 눈물이 법을 만들었으며 한 마을의 침묵이 사회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수많은 실종자들이 더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복이 남긴 빈자리만큼의 고통을 더는 다른 누구도 겪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말할 때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서 사라진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법이죠.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말하고 움직일 때 비로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작지만 선명한 기록 하나가 새겨졌으니까요. 40년 전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한 청년이 사라졌고 흙 속에서 발견되었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씨앗도, 발자국도, 때로는 비밀도 품습니다. 하지만 흙은 끝내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움트는 씨앗처럼 흙 속의 진실도 반드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하죠.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의 관심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잊지 않고 서로를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법이죠. 흙 속에 남겨진 작은 발자국은 결국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아직도 현재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